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의 촉 가이드는 박지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7말 8초가 휴가 피크인데 네. 박 아나운서님 휴가 가십니까? 아니요.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일만 하십니까? 네, 일하는 곳에서 근데 이제 휴가를 주는 곳도 있어서 네. 근데 코로나 시국이라 뭐 어디를 가기도 애매하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집에서 쉬고 뭐 또 일 있으면 하고 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주부터 휴가인데 네. 그래서 라디오를 일주일 빠집니다만 네. 청취율 조사하고 잘 나온 관계로 기분 좋게 휴가를 네.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휴가를 가는 건가요? YT 라디오에서? 저만 가고 네. 아마 대타 진행자가 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우리 제작진들은 뭐 제 방송이 잘 나온 것보다 우리 중간에 6시 뉴스가 대박을 쳤기 때문에 그거 가성비 굉장히 좋거든요. 제작비 안 들어가고. 네. 근데 그 6시 뉴스도 어떻게 보면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영향을 좀 받은 거 아닙니까? 역시 날카로우시네요. 예. 제가 있었기 때문에 6시 뉴스도 청취율이 잘 나왔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볼 이야기 뭡니까? 오늘은 일단은 뭐 휴전 선언을 한 명락대전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언론에서 명락대전 이렇게 쓰니까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를 그만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자질 검증은 계속해야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럼 네거티브 계속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거티브를.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선제적으로 나온 거죠. 뭐 이슈를 선점한다는 뭐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맨 처음에 그 이낙연 캠프 측의 반응, 뭐 이낙연 의원이야, 뭐 환영한다, 뭐 내 뜻을 받아줬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캠프 측에서 반응한 것은 이 캠프 쪽에서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격하고 방어만 하다가 다시 재공격한 거는 사실 이낙연 캠프에서 네거티브를 사실 먼저 많이 했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지금 결과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뒤집어져서 우리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인식이 있고 또 자질 검증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거티브랑 검증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인 거지. 네. 앞으로도 계속 시끄러질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건 있어요. 3주 전에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무가 됐기 때문에 캠프 쪽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면은 지지율이 좀 더 좁혀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한 것 같은데 지난주 지지율이 이낙연 후보가 이제 정체 혹은 좀 빠졌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재정비해서 다른 전략을 좀 삼으면 어떻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또 만일 이낙연 캠프에서 자질 검증이란 명목하에 네거티브를 계속 했을 때 그 이재명 쪽에서 안 한다 그랬으니까 계속 안 하고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은 아직 한 2달 남았거든요. 경선 기간은. 네. 지켜봐야죠.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좀 이 타이밍에 뭔가 전략적으로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세게 붙으니까 결국은 민주당 전체에 안 좋은 거예요. 네, 좀 호감도가 낮아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낙연, 이재명 둘 다 호감도가 나빠지는 것이고 또 이재명 쪽에서는 어쨌든 지금 많이 좀 앞서 나가잖아요. 1등. 그럼 뭐 1등 숫자인데 구태여 네거티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슈를 쥐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적 판단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열리지님께서 네거티브 하는 쪽이 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선거판의 상식이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상대적으로 근데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네거티브를 해서라도 그 발목을 잡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는 가는 것 그 같습니다. 유혹이죠. 또 선거 유혹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또 지사직 유지하는 이슈가 또 하나 있고 재난지원금 문제도 있고 뭔가 당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제가 말하는 뭐 3주 전에 이낙연 지지율이 많이 올랐던 거 그때는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거 이러다가 또 잡히는 거야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마 또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고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좀 재미난 게 네. 이낙연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면 이낙연 지지율이 올라가고 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낙연 지지율은 빠집니다. 이건 뭐 이낙연 후보 본인도 토론회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거 지금 뭐 한 앞으로 3차 모집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성을 띠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이낙연 또 윤석열 그 지지율이 연동돼서 가는데 그분들이 과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것인가 좀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캠프에서는 지금의 유지율이 조금 앞으로 계속 가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서른 의원이 경선 후에 이 원팀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지사 측에서는 뭐 경선을 불복하겠다는 협박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두관 의원도 이제 노무현 정몽준 당시에 이제 그 후단협이 생각난다라고 하면서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른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 실언이죠. 하면 안 되는 발언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인재 후보가 2002년에 또 그 전에 경선 불복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 경선 불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당의 역사에서 재거론되지 않는 문제였거든요. 네. 후단협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한 비난을 받았었잖아요 그때.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마치 경선을 불복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건 실언인데 이게 정말 실수로 인터뷰할 때 실수로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떤 전략을 갖고 했는지 그거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략을 갖고 했다면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지금 이 지지율이 고착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했겠죠. 만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발언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만큼 지금 좀 불안하다 현재 지지율이 네. 그런 것을 나타내주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또 일부 지지자들은 당에서 아예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당 대표가 이재명 쪽을 민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뭐 제재나 징계나 아마 못할 겁니다. 못하는데 이렇게 발언이 나오는 것은 뭐 당에 좋지 않은 그런 문제인 거죠. 사실.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시그널 자체가 서로 주고받는 시그널 자체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그 민주당 지난주였죠.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서 그 이낙연 후보에게 그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낙연 후보가 이제 본선의 후보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윤석열을 지지하겠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지지자를 설득해줄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좀 애매하게 또 이낙연 후보가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히 원팀이다라는 시그널을 좀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양 지정의 적극 지지층들 있잖아요. 네. 그 지지층들은 후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가요? 본인의 신념대로 간다.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건 뭐 이재명 적극 지지층도 마찬가지고 듣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민주당 경선 때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붙었을 때 그 소위 말하는 극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문자 폭탄도 하고 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심한 발언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희정 캠프나 이재명 캠프에서 후보가 좀 말려달라. 근데 문재인 후보가 몇 번 트위터에 썼어요. 비판은 좋은데 비난은 하지 맙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그것 뭐 들었습니까? 지지자들이 안 들었지.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온 불복에 대한 이야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지자가 아니고 네. 의원 캠프의 중진 의원이 이야기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뭐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야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휴가에서 복귀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또 휴가를 떠났어요. 계속 뭔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당 행사에 대한 그런 보이콧 요구 논란까지 일면서 이준석, 윤석열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이 작가님은 보세요? 그 앞에 서른 의원 얘기했잖아요. 네. 경선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 이것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했다고 하는 당 행사 보이콧 요구. 이것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거면 입당을 왜 했습니까? 근데 이게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시를 받든가 아마 사후 결제를 받고 했느냐 네. 아니면 캠프 관계자가 본인의 판단을 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둘 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가 됐고 윤석열 후보가 오케이 했다면은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거든요. 해당 행위인데 이 대표도 상당히 격앙된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번 건은 불문에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양측에 글쎄요 시한폭탄일까요? 지금 시간만 째깍째깍 아직 터지지 않은 상황인데 누군가 중재를 하든가 말리든가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이것도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나쁜
해당 행위의 잠재적 문제점 네. 국민의힘도 똑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멸치 돌고래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서 뭐 또 야권이고 여권이고 많은 정치인들이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 전 총장, 그러니까 윤 후보 측 입장에서는 경선 전에 좀 기선제압을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더 급한 거는 뭐 윤 전 총장의 말사고를 막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캠프에서 이런 멸치 돌고래 얘기하고 뭐 후쿠시마 방사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또 언론사 탓하고 말사고가 계속되고 캠프의 이런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고 주중 지지율 나온 거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는데 주말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나오는 것은 다 빠졌거든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네. 그럼 국민의힘에 입당한 그 컨벤션 효과가 이틀 3일밖에 안 갔냐?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입당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 본인 리스크가 발동한 겁니다. 연속으로 말실수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 탓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당에서 보호해주고 싶어도 본인이 가서 그냥 말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 캠프 측에서는 본인의 실수로 지지율이 빠졌으니까 당의 도움을 받든가 당과 협조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당과 불협화음되는 모습을 보이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 개인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고 또 지금까지 잠잠하던 휴가 때문에 잠잠하던 홍준표 의원이 다시 쓱 나셨지 않습니까? 네. 페이스북에 글 쓰기 시작하고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또 윤석열 총장 측 겨냥했잖아요.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의 지지율을 윤 후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밖에 있었을 때는 홍준표 제외한 다른 예비 후보들은 다 보호해 줬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근데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홍준표 의원 플러스 우리 이따가 원희룡 지사랑 뭐 인터뷰도 하겠습니다만 네. 원희룡, 유승민 다 융당 폭격을 할 거라고요. 그걸 버틸 수 그런 맷집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오히려 캠프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보이콧 같은 실수를 하니까 이거는 재정비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강아지를 안고 이렇게 누워있는 남친 짤 같은 것도 개인의 그런 SNS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이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나 선호도 같은 게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휴가 중에 부인 김건희 씨가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게 또 대거 방출이 됐거든요. 특히 애완견들하고 같이 있는 그런 일상, 반려견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또 이제 600만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국민들을 겨냥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제가 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캠프 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제 나름대로의 조언 하나만 드리면은 힙합 춤춘다거나 네. 후보 본인이 뭐 요리하는 걸 사진 찍어서 올린다거나 네. 젊은 층에 어필하는 댄스를 춘다든가 이런 거 제발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본인답지 않은 모습. 그렇죠. 네. 그거 하면 빠져요. 빠집니다. 그런데 그 캠프 쪽에서는 뭔가를 좀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번에도 정세균 후보 뭐 힙합 모자 쓰고 뭐 수액 목걸이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박수 받았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박용진 의원 춤췄는 게 뭐 화제가 됐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통했던 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뭐 다른 걸 떠나서 인품은 좋다 이러다 보니까 선한 이미지의 짤이 많이 올라왔고 그게 인터넷에 돌아왔고 조금 통했거든요. 근데 그걸 끝으로 이제는 안 통하는데 자꾸 이미지 정치를 이렇게 심하게 하려고 그런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안고 이번에 뭐 사진 찍는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젊은 층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좀 오버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뭔가 본인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 그런 이미지 뭐랄까요? 정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죠. 최재형 후보가 그 애국가랑 국민을에 그렇습니다. 그거 후폭풍 맞았잖아요. 결국은. 네. 게다가 이번에 또 올린 거 뭐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그 어른 혼자 앉아 계시고 나머지 다 절하고 네. 그것도 사실은 뒤에 이제 태극기 붙어 있고 네. 창문에. 네. 그런 것들은 지지율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국가라든지 태극기를 붙인 그런 집에서 어른에게 절하는 장면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좀 의도와 반대로 이제 받아들여져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거잖아요. 뭐 네. 박지희 씨가 만일 캠프의 관계자라면
자, 박지희 씨 뭐 아이디어 없습니까? 하나 내봐요. 네. 내일까지 내세요. 이러면 뭐라도 내야 되거든.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후보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그런 방안을 내면 안 되는 건데 좀 안타까워요 보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며느리들이 성명도 내고 애국가 논란 관련해서 또 부인과 아들들까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에 기자회견할 때도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뭐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뭐 굳어진 준비 안 된 후보의 모습 여기서 좀 탈피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초반부터 뭔가 가족들이 나서서 우리 아버지 좋은 사람입니다. 뭐 우리 뭐 최재형 후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거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이거는 뭐 장외에서 선거 운동 할 수 있을 때 지금은 네. 못 하거든요. 마이크를 잡을 수도 없고 네. 선거법 위반이니까. 근데 그때 가서 투영되는 거예요. 가족이 등장할 때는. 그러니까 같이 무게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남편 좀 응원해달라 이런 지지라든가 혹은 뭐 젊은 층에 뭐 자녀들이 있다면은 그 자녀들이 운동 같이 하시는 선거 운동 요원들이랑 댄스를 춘다든가 네. 그런 게 이제 화제가 돼서 올라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걸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만큼 좀 마음이 급하고 그렇죠. 간절한 게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뭐 이거랑 이제 연관돼가지고 최 전 원장이 지난 6일에 또 대구 서문시장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저 최재형이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또 불거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이건 아마 선관위에서 뭐 검토 중이고 아마 고소도 될 것 같은데 네.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고 또 선거를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캠프 쪽 사람들은 선거를 해본 사람들이니까 조금 주의를 줬어야죠. 마이크 잡기 전에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선거를 안 해봤다라고 넘어가기에도 이분이 또 판사 출신이니까 선거법 관련도 재판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다. 예. 네, 근데 준비를 좀 더 단단하게 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영상을 하나 찍더라도 네. 뭐 후원금 모집하는 영상 그거 하나를 찍더라도 이런 워딩 하면 괜찮냐 하고 모 캠프에서는 뭐 하나 만들기 전에 바로 선관위에 일단 유권 해석부터 합니다. 네.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 그때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필요해요. 조심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그 축구 스타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은 경험을 쌓는 자리가 아니라 내 실력을 증명해 보이는 자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선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 최재형 두 주자를 보면서 이 세 사람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세 분이 좀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 분의 정치 경력 합이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후보론으로 맞서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진행자가 아니고 정치 평론가라 뭐 이렇게 방송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한 명 더 하면 오세훈 여기에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나올 것 같다. 지금의 지지율과는 좀 다르게.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생각보다는 좀 지지율이 빠지는 속도가 좀 빠르고 그러면 만일 최재형 후보가 대안이 되면 윤석열에 빠지는 지지율을 최재형이 다 받아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네. 결국은 경험 있고 또 재수한 지금 홍준표, 유승민은 재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재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역대 선거 보면 재수한 분들이 또 다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은 이분들이 최종 주자가 될 확률도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산전수전을 겪은 분들이니까. 네. 그렇다면 이분들 중에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윤 전 총장과 맞붙게 될 최후의 1위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고 네. 다만 민주당에서 가장 껄끄러워하는 후보는 오세훈 후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일 겁니다.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대선에 뛰어들 만한 그런 명분이 없지 않나요? 그게 오세훈으로서는 아킬레스건이죠. 서울시장 된 지 얼마 됐다고. 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중간에 관뒀는데 네. 또 관둔다? 아킬레스건인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가장 껄끄러운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뭐 방금 박지희 씨 말한 것처럼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과연 결정할 수 있을까? 뭐 그건 의문점입니다. 그러나 네. 하나 대선 레이스는 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오세훈의 이름은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선이 뭐 차차기 계속해서 있을 거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세 사람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본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될 것인지 그 공약 포인트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보다 네. 홍준표 의원이 SNS에서 글 쓰는 거 보면 더 명확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오히려 뭐 이 지사를 조금 비난하는 그러니까 네. 뭐 상대 1위 후보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거티브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내 정책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근데 홍준표 의원은 뭐 그런 면에 있어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다른 후보들보다 뭐 지지율도 좀 앞서긴 합니다만은 네. 좀 앞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원희룡 지사가 생각보다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본인도 고민이 깊을 텐데 그래서 뭐 이런 뭐 이재명을 공격하기도 했다가 윤석열을 공격하기도 했다가 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원지사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지지율을 올리지 고민일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만 네. 본격적 경선 들어가기 전에도 지금 이런 지지율이면 어렵거든요. 정세균 후보를 보십시오. 빅3라고 불렀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초반에 시작했던 낮은 지지율을 극복 못하니까 지금까지 네. 낮은 지지율을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경선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지금보다는 조금 올라야 된다. 반전에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그건 뭐 이따가 6시 뉴스 듣고 지사한테 직접 원지사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네,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실시간 채팅창에도 5,000분 넘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어휴, 네, 여러 가지 이야기해주고 계신데 다음 분기에도 이동영 뉴스 정면 승부 청취율 선방하자 이런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유튜브 실시간은 네. 압도적으로 1등인데 네. 청취율이 잘 안 되네요. 더 희한하네.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촉 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